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그 소득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9월까지인가 다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서울에서는 15만 원, 그리고 지방에서는 18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이상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또 그 이상을 받으시는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소비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소비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소득 탄력성을 통해서 어디에 소비가 되고, 그래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탄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탄력성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탄력성은 A라는 변수가 변화할 때 B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소비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특히 A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B가 B의 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탄력성은 다른 변수가 변했을 때 이 변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이 변화할 때 주로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소득 탄력성은 이제 산식은 소득 변화율 분의 소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소비의 변화율,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건 사치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치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는 거라서 이게 1보다 큰 경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가난할 때는 이 사치제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치제가 소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치제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소비가 2% 증가했을 때 사치제의 소비가 10%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치제에 대한 소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보다 더 소득 탄력성이 크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이게 사치제가 1보다 소득 탄력성이 더 크다고 해서 소득을 넘어서는 만큼 소비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넘어서서 소비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탄력성이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면 이건 우린 필수제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재난지원금의 소비처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제 영업활동지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필수제 소비에 많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이 소비처가 대부분 필수제 소비처가 될 거고요. 이때 어쨌든
우리의 소득이 15만 원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퍼센테이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서는 15%가 증가한 거지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1.5%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소득 탄력성이 증가보다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잡힐 거기 때문에 이 필수재의 소비는 그보다 더 작게 증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열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서에서 보면 이 대표적인 예시가 연탄으로 나와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며 연탄 보일러의 사용을 줄이게 되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연탄에 대한 소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보면 겨울에 연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볼 때 불우한 가정들 혹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 연탄의 소비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래서 연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어떤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필수재의 소비가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치제로는 거의 소비가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필수재의 소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필수재의 소득 탄력성은 0과 1 사이잖아요. 우리가 15만 원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것을 15만 원을 그대로 사용을 더 많이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서 잡혀 있게끔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 15만 원을 그냥 저금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소비를 쿠폰으로 바꿔서 하게 된다 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잠깐 동안이지만 내가 뭐 대기업의 뭐 슈퍼마켓이나 혹은 온라인에서 즉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던 것을 전통시장이나 가까운 근처의 마트에서 소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저희가 항상소득 가설을 보면서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이 왔을 때 이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재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 탄력성을 보아서도 소비를 크게 증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책의 목적성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이고 소상공인에게 이제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거시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차라리 이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해서 이제 더욱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이 소득 탄력성을 증가시켜 버렸을 때 소비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다만 이제 보편적 복지와 이 선별적 복지에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보편적 복지를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그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할 때는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복지가 남용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게끔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효과가, 임팩트가 더 약해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기초소득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더불어서 이런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이게 국고로 나가는 거고, 이게 어쨌든 국가 입장에선 채무를 가지는 거잖아요. 이걸 갚아야 될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게 지금은 15만 원이 나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면 이게 얼마까지도 증가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까지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